책, 인생의 스승을 만나는 법, 내 길을 찾고 싶다면 청춘의 독서. 한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여기 정말 대단한 책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책 한 권이 어떤 식으로 생각의 씨앗이 되고 또 어떻게 거대한 세계관으로 자라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모든 것의 시작은 1977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 10대 소년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첫 문장을 읽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죠. 아니, 살인이라는 그런 엄청난 일을 꾸미면서 고작 하숙집 주인 만날까봐 벌벌 떠는 이 모순이라니, 바로 이 극명한 대비가 소년의 마음을 그냥 확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자, 이 강렬한 첫 문장은요, 그냥 인상 깊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인생을 바꾸는 만남의 시작이었죠. 과연 이 소설 한 권이 어떤 불꽃을 만들어냈을까요? 소설 속 주인공이 겪는 가난이 그냥 19세기 러시아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왜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만 하는 거지? 이 질문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저자가 살던 1970년대 한국 사회의 현실과 딱 마주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의식이 된 겁니다. 책이라는 게 참 그렇죠.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0대 때는 주인공의 분노에 막 같이 공감하면서 사회 문제에 집중했다면 30년이 지나서 다시 읽어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그 선함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좋은 목적은 좋은 방법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정말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개인의 마음속에 켜진 불꽃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모두가 입을 닫고 있던 그런 억압적인 시대에 권위의 정면으로 질문을 던지게 해준 책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정치 상황을 보면요, 유신 독재 체제 아래에서 뭐 하나 자유로운 게 없던 시절이었어요. 이런 시대에 나라에서 못 읽게 막아놓은 책을 몰래 찾아서 읽는다는 건 이건 그냥 지적인 호기심?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세상에 맞서는 저항,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 저항의 한가운데에 이 두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체제를 뒤엎을 수 있다는 이유로 아주 위험하게 취급됐던 공산당 선언, 그리고 지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생각을 날카롭게 파헤친 리영희 선생의 전원시대의 논리였죠. 리영희 선생은 드골의 말을 인용해서 베트남 전쟁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공산주의를 막는 최전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라는 걸 논리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건 뭐랄까, 국가가 하는 말을 고지곳대로 묻지 말고 그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걸 알려준 아주 중요한 계기였죠. 와, 그리고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작은 비판만 해도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던 1970년대 한국 사회에 이보다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문장이 있었을까요? 숨을 죽여가면서 읽던 이 책의 글자들은 100년 전 유럽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여기의 현실을 그대로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저항 정신만으로는 세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제 그 분노를 넘어서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헤친 책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건 소스타인 베블런이 찾아낸 정말 예리한 개념이에요. 과시적 소비. 그는 부자들이 돈을 쓰는 이유가 그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니라고 봤어요. 오히려 나는 이만큼의 돈을 그냥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게 100년도 더 된 이론이라는 게 믿어지세요? 요즘 우리가 SNS만 켜면 매일 보는 모습들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 베블런의 분석이 정말 시대를 초월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에 나오는 이 예시는 언론이 말을 어떻게 교묘하게 바꿔서 거짓된 이미지를 만드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칭찬에 가까운 말이 단어 몇 개만 살짝 바꾸니까 완전히 부정적인 낙인이 되어버리잖아요.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헨리 조지가 던진 이 질문은 우리 현대사회가 가진 가장 큰 모순을 정통으로 찌릅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세상은 점점 더 부유해지는데 왜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 그는 그 모든 이익이 결국 땅을 가진 지주들에게 지대, 그러니까 땅값으로 전부 빨려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죠. 자, 이렇게 사회 시스템을 뜯어보고 나니까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인간 그 자체로 향하게 됩니다. 문학과 역사를 통해서 도덕, 고통, 존엄성 같은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중국 공식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천의 사기.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인물 이야기의 절반 이상이 성공한 영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보통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그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패배한 사람들의 삶에 깊이 공감하는 그 시선이 정말 대단합니다. 솔제니친의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모든 걸 빼앗긴 정말 극한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인공은 이 보잘것없는 수프 한 그릇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어요. 이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걸 넘어서 빼앗길 수 없는 마지막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행위였던 거죠. 책을 읽다 보면 때로는 정말 마음이 불편해지는 책을 만날 때가 있죠. 멜서스의 인고론처럼 내가 굳게 믿고 있는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아주 차가운 주장을 하는 책들 말이에요. 저자는 이런 책을 금이 간 거울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기분 좋게 비춰주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어떤 금이 가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그래서 더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2000년도 훨씬 전에 나온 맹자의 생각은 지금 봐도 정말 파격적입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니다. 그는 그냥 한 명의 사내일 뿐이다. 라고 선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몰아내는 건 반역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혁명의 정당성을 주장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많은 책들을 거쳐온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지적인 방황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대체 뭘까요? 역사학자 이에이치카가가 이런 말을 했죠. 역사는 그냥 박물관에 있는 죽은 사실이 아니다. 지금의 우리가 과거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살아있는 대화다. 카의 생각을 빌려오면 독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책에 담겨있는 과거의 지혜와 지금을 살아가는 나 사이의 끝없는 대화. 어쩌면 바로 이게 독서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긴 책 읽기의 결과물은 나는 마르크스주의자다 같은 어떤 하나의 이름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어떤 생각의 틀에도 자신을 가두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태도, 바로 그거였던 거죠. 결국 정말 위대한 책들은 우리에게 명쾌한 정답을 주지 않아요. 그저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는 금이 간 거울이 되어줄 뿐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서 내 안의 편견을 발견하고 더 나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것. 아마도 그것이야말로 책 읽기의 진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